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명단을 모두 미국 자동차로만 채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한 해외 자동차 회사가 만드는 전기차들은 모두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제로 코로나 방역을 끝낸 중국 경제가 올해 1분기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산업 생산이 아닌 내수 소비 위주의 성장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섭니다. 노동계는 1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한 가운데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애플이 골드만삭스와 손잡고 연 4.15%의 고금리 이자를 주는 애플카드 저축계좌를 출시했습니다. 애플페이와 애플카드에 이어 예금까지 출시하면서 금융권 전반으로 빠르게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명단을 발표했는데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명단에 16개의 차종이 포함됐는데 모두 다 미국 차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한 해외 자동차 회사가 만드는 전기차들은 모두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산업부 정원우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그러면 이번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모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미국 국세청 IRS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었죠. IRA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대상 차종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결국에 종합해보면 미국산 브랜드 차량만 혜택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캐딜락과 쉐보레, 크라이슬러, 포드, 지프, 링컨, 테슬라 등 7개 브랜드 22개 차종인데요. 중복 모델을 제외하면 16개 차종이 보조금 대상으로 추려졌습니다. 지난해까지는 14개사 39개 모델이 보조금을 받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독일 등 7개 브랜드가 이번에 빠지게 됐습니다. 보조금 대상 차종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네, IRA 그 세부 지침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으로 한정을 짓고 있는데요. 예. 이것이 바로 기본 요건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제 배터리, 부품과 광물 이 두 가지 요건이 구체화가 되면서 이번에 보조금 지급 대상이 상당폭 줄어든 건데요. 요건을 자세히 보면요. 북미에서 제조와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3,750달러, 그리고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나 미국에서 채굴, 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하면 나머지 3,750달러의 보조금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 모든 요건을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했을 때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는 모델은 10개 차종에 불과할 정도로 세부 규정이 빡빡해진 건데요. IRA 법안 자체가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한다는 태생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자국 브랜드의 보조금을 몰아주는 형국이 됐습니다. 이 현대차와 기아는 이제 당초부터 이제 보조금을 이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좀 기분은 나쁘지만 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 모델 중에 유일하게 이 보조금을 받던 모델은 그 미국 엘라바마 공장에서 조립되는 현대차 GV70이었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지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근데 이 GV70의 경우에는 3월부터 미국 판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찾아보니까 3월 판매량이 45대에 불과했습니다. 줬다가 뺏기면은 더 어렵긴 할 텐데 어차피 이제 못 봤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크게 지금 상황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고요. 다만 당장 이제 공격적으로 판매를 늘려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 그 전기차 판매 1, 2위를 테슬라의 모델 Y와 모델 3가 차지를 했는데 2월에 모델 Y의 경우에는 34,000대 이상, 그리고 모델 3는 22,000대가 팔리는데 보조금 이 7,500달러를 앞으로도 풀로 계속 받을 수가 있어서 네. 결국 이 미국산 브랜드의 판매가 더 공고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셈입니다. 사실 이 IRA 보조금 문제는 지난해부터 이슈가 계속돼 왔던 것이고 어느 정도 이제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인데 현대차와 기아의 대응은 뭡니까? 일단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번 보조금 대상 제외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IRA의 그 일종의 예외 규정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 리스나 렌트와 같은 이런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서 시장을 지켜나간다는 전략인데요. 네. IRA는 아시다시피 지난해 8월 16일에 시행이 됐는데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현대차와 기아의 그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현대차는 작년 4분기에 6,902대를 팔았는데 올해 1분기에 8,600대 넘게 팔았고요. 기아는 작년 4분기에 4,000대 정도를 팔았는데 올해 1분기에 6,000대 넘게 판매를 했습니다. 이 전기차 판매량만 보면 IRA가 시행됐음에도 오히려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얘기한 리스나 렌트 상품을 통한 판매 전략은 지금 어느 정도 통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제 그 우리 산업부에서 자동차 수출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3월까지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미국 그 IRA 세액공제 적용 대상 차종의 미국 내 판매량이 여기에는 물론 뭐 수소차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네. 미국 내 판매량이 작년 12월에 주춤했다가 이후 회복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12월 5,000대에서 1월에 5,300대, 그리고 2월 6,600대, 그리고 3월에는 7,500대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IRA 이슈에도 꾸준히 이렇게 판매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산업부는 이 상업용 차량 판매 비중이 작년에는 이제 5% 정도 수준이라고 했었는데 올해 1분기에 28%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예. 거꾸로 이제 추산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그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1분기에 합산을 하면은 14,000대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28% 정도가 이렇게 상업용 차량으로 판매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4,000대 정도 넘게가 이제 상업용으로 판매가 돼서 보조금을 어쨌든 지급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또 나머지 10,000대 정도는 보조금 없이도 팔렸다고 봐야 하는 것인데요. 그 여건이 좀 어렵지만 이 리스나 렌트 같은 이런 판매 루트를 통해서 IRA 차별을 어느 정도 우리 브랜드가 극복해 나가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언제까지 이제 우회 전략만으로 갈 수는 없을 텐데 좀 더 적극적인 대응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GV70 배터리를 현재 중국산 배터리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북미산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고요. 또 현대차와 기아가 그 미국의 공장이 그동안에 각각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지아주 서베너 인근에 현대차 그룹 통합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이게 그 작년에 연산 30만 대 규모로 착공에 들어갔는데 준공 목표가 2025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앞당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현대차와 기아 모두 미국 현지 조립이라는 그 IRA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생산 라인을 빠르게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원우 기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오민지 기자 나왔습니다. 오 기자, 코스피가 참 오랜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기관이 대거 매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잘 버텼다는 느낌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또 코스닥 모두 소폭 하락 마감을 했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모두 순매수한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이 대거 순매도를 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개인이 3,635억 원, 또 외국인이 3,446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6,63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면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2,649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24억 원, 또 1,075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약보합에 장을 마쳤습니다.
앞서서 잠시 살펴보셨던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는요. 보조금 제외 소식으로 이날 장에서도 주가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현대차는 주가가 이날만 1.85% 빠졌고요. 기아는 2.13%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지수는 양시장 모두 소폭 빠졌지만 개별적으로는 호재에 따라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나온 중국 1분기 성장률이 이제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관련 기업 주가들도 아주 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 관련 기업들 눈에 띄게 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중국 국가통계국이 중국의 1분기 GDP 전년 동기보다 4.5% 증가했다 이렇게 밝혔죠. 로이터 통신이 기존에 제시했던 4%의 전망치를 상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 건데요. 오늘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활짝 좀 웃었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가 29.89%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헝성그룹이 6.25%, CKH,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윙이푸드 등도 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리오프닝으로 중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뭐 산업 생산보다는 좀 내수 소비 위주로 성장한 것이라서 이 파급 효과가 우리한테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GDP 성장률 물론 시장에선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준 겁니다만 이 리오프닝 효과가 소비 진작 수준에 그치는 것은 좀 경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 1분기 중국 GDP 성장률 서프라이즈가요. 시장의 예상대로 소비 또 서비스 등의 내수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산이나 이 투자 등 실물 경제 정상화에 있어서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분석인데요.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기대에 못 미치면서 국내로의 낙수 효과는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봤고요. 그러면서도 2분기 중반부터는 기대에는 좀 못 미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좀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져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중국 리오프닝 효과 또 얼마나 강화될지 시장에서 좀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이 포스코라는 단어 자체가 좀 하나의 테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룹주 전체가 새로운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는데 오늘 주가는 좀 어땠습니까? 네, 포스코 그룹주들 사이에서 오늘은요 상승주와 하락주가 나뉘긴 했습니다. 다만 상승주의 경우는 큰 폭으로 또 올라줬는데요. 오늘은 포스코 스틸리온과 포스코 DX가 크게 뛰었습니다. 특히 이 두 종목은요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포스코 DX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까지도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요. 지난 10일부터 외국인이 쭉 매수를 해오다가 어제 상한가를 보인 이후로 순매도로 좀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징적인 건요, 보시는 것처럼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다르게 좀 베팅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2차 전지가 과열됐다 이런 논란 속에서 새로운 주도주로 떠오른 이 포스코 그룹주죠. 이 포스코 그룹주의 주가 전개가 어떻게 될지 결국은 이 개인과 외국인의 각기 다른 베팅의 결과는 누가 승자가 될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오 기자, 요즘 좀 실적 발표 시즌인데 좀 주목해서 챙겨봐야 할 일정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 모두 실적 발표를 대거 앞두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8일에는요,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19일에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일과 21일에는 국내 금융지주들이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20일에는 KB금융, 우리금융지주가 발표하고요. 21일에는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가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실적 시즌 속에서 호실적으로 시장의 주목을 이끌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한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계약과 맞물려 벌써부터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부 이민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노동계와 경영계 각각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뭐 내년 지금 최저임금 결정하는 첫 회의부터 시작을 못 했는데요. 예. 이게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차가 너무 달라서입니다. 일단은 그 민노총과 한노총 같은 경우에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그 내년에 최저임금을 한 12,000원 정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는 한 25% 정도 오른 금액인데요. 예. 이 월급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한 250만 원 선 정도입니다. 이 최근 가파르게 좀 오른 물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 반면에 이 경영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 연합회는 최소 동결이라는 입장을 거듭 내비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해마다 얼마나 올랐는지도 궁금한데 노동계가 요구하는 것처럼 20% 이상 오른 적도 있습니까? 1989년에 20% 인상률을 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때 이후에 30년 동안 그 정도 인상률은 없었습니다. 이 최근 10년간 보면 4,000원대에서 9,000원대로 한 2배 이상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시기는 2018년, 이때 16.4%입니다. 다음으로는 10.9% 인상인데요. 이 가장 많이 보이는 인상률은 한 5%대 정도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것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입니까?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생산성에 따라서 다들 이제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최저임금을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비교하면 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주요국과 비교해서 꽤 높은 수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두 개 지표를 따지는데요. 이 미만율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입니다. 이 먼저 미만율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만율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 법적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을 말하는데요. 이게 높으면 이 최저임금 정도의 급여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이 제도와 실제 노동 시장 간에 좀 간극이 크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경제적인 격차가 벌어짐과 동시에 이 불법적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미만율을 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7%로 조사가 됐습니다. 2019년 16%, 또 2021년 15%로 줄어든 추세긴 하지만 2001년 4%와 비교하면 한 3배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아직까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건데 더 올린다는 게 좀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 소득과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은 어떤 수준입니까? 이 중위임금을 말하는 건데요. 이 중위임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근로자를 이제 근로소득 기준으로 나열을 했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것을 말하는데요. 예. 이 중위임금보다는 최저임금이 낮게 되면 일부 근로자들이 생계 유지를 하면서 이 최저임금 이하로 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반대로 최저임금이 높으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이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중위임금 대비 62.2%로 OECD 국가 중에 8번째로 높았습니다. 미국이 28%, 일본이 46% 정도라고 보면 월등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곳들이 많고 선진국에 비해서도 지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면 최저임금이 또 오르는 것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또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떨까요? 네, 소상공인 연합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경기 침체 등의 어떤 타격 이런 것들을 좀 이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당 이 영업이익이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과 비교해서 크게 줄어든 이후에 이 회복세가 좀 더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3천만 원대에서 2천만 원 줄었지만 이게 회복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에 더불어서 좀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고용원이 없는 이런 1인 자영업자 수가 좀 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 소상공인 연합회 측 인터뷰 들어보시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고용을 4명을 하고 계시다가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가 급박하게 오르고 그러니까 매출은 떨어지고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고용을 3인으로 줄이셨다는 분들도 최근 목소리가 실제적으로 저희가 들은 사례 중에 그런 것도 있고요. 2018년부터 급박하게 계속 인상만 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부담하는데 부담 능력에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 쪽에서는 그러니까 고용 자체가 유지되고 그다음에 생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일단 동결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최저임금조차 못 주는 취약 업종들에 대해서 차등 적용을 하자 이런 논의가 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논의가 된 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노동개혁과 좀 맞물려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다라고 일단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경영계는 차등 적용으로 숙박, 음식업 등 임금 지급이 좀 어려운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좀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전민정 기자 리포트 들어보시죠. 지난해 10월 기준 1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임금 근로자 비중은 9% 정도. 하지만 고금리, 고물가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 음식 업종의 경우 전체의 23.6%에 달했습니다. 식당이나 숙박업소에서 일하는 근로자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어떤 업종이든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줘야 합니다. 이 때문에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에 이미 한계에 몰린 업종은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 자제와 함께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오랜 수건과제로 내세운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고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 환경을 감안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필요합니다. 저임금 업종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율 같은 경우에 숙박이나 음식 업종가 심할 때는 40%가 넘을 때도 있었거든요. 업종별 차등 적용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소상공인분들께서도 이런 고용의 부담을 덜고 그다음에 근로자분들께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을 계속해 나가면서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선 지난해 공익위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제안한 연구 용역 결과까지 제출되면서 10,000원 돌파 여부와 함께 업종별 차등화는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임위 구성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노동계는 올해도 업종별 구분 적용에 절대 불가 방침을 못 박은 상황. 현재 최저임금법상 최임위에서 합의만 되면 업종별 차등 적용은 가능하지만 노동계의 반대로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을 제외하곤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양대 노총은 연구 용역조차 경영계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요식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필요한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문턱을 낮춰주자고 호소하지만 첫 회의 파행이라는 불안한 출발에 업종별 차등 적용은 논의 테이블조차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지금 특히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노동계와의 갈등이 심한데 이번 최저임금 결정도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대로 시작조차 못했는데 기한 내에는 마무리가 될까요? 네, 고용부 장관이 지난달 말에 이제 최임위 심의를 요청해서 오늘 첫 전체 회의를 열기로 하긴 했는데 예. 이게 최임위 같은 경우에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한 9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서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장관은 8월 5일에 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서 고시를 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대립이 심하다는 점입니다. 이 기한 내 최저임금이 의결이 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고요. 오늘도 사실 3시 정시 시작을 못하고 이 공익위원 불참, 위원장 불참 이런 등을 이유로 좀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지난해는 2014년 이후로 8년 만에 이 법정 기한을 지키긴 했지만 사실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에 8차례에 불과합니다. 이 노사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이 상정되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지금 우리 보이는 모바일 로봇은 3D 기술로 슬램 내비게이션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나 공장 같은 곳에 사용하여 효율성, 그다음에 안정성, 정확성을 지금보다 이 도움 없이 들으려니까 용을 써야 되고 이 웨어러블을 입고 하니까 그냥 저절로 쑥 들어지는 느낌이에요. 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어서 탄소 배출 규제까지 내놓으면서 북미 전기차 전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이어서 충전 인프라 시장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는 상황인데 북미 급속 충전 1위 기업이죠. SK 시그넷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산업부 김채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SK 시그넷 어떤 회사인가요? 전기차 충전기는 충전 속도에 따라서 초급속, 급속, 완속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예. SK 시그넷은 고속도로나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초급속 충전기를 만듭니다. 이 충전기를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이브이고 등과 같은 충전소 사업자에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북미 지역 기준으로 약 40% 수준으로 1위 사업자입니다. 네. 주력 제품인 350kW급 충전기는 약 18분이면 충전이 되고요. 최소 40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충전기 시장 구도를 보면 ABB, 트리티움, BTC, 국내 회사로는 중앙제어, 에어채비 등이 뒤쫓고 있는데요. 현재로선 SK 시그넷이 상당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예, 이 SK 시그넷이 SK가 2021년에 인수를 한 회사인데 불과 1년 만에 매출이 2배 이상 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SK그룹은 전기차 배터리 계열사인 SK온을 중심으로 해서 분리막, 동박 등 핵심 소재부터 충전기까지 M&A를 통해서 전기차 관련 공급망을 갖추고 있는데요. SK 시그넷도 그중 하나입니다. SK는 충전기 분야의 성장성을 내다보고 2년 전에 약 3천억 원을 들여서 시그넷 EV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사명을 바꿨습니다. SK 시그넷은 SK 자회사로 편입된 뒤부터 눈에 띄는 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 약 1,600억 원을 기록했는데 2021년 800억 원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영업이익은 35억 원으로 전년도 23억 원보다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덕분인데요. 지난해 5,300기를 생산했는데 2021년보다 약 1,300대 이상 늘었습니다. 충전기 시장의 높은 성장성에 그룹의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예. SK는 SK 시그넷을 인수하자마자 미국 현지에 생산 기지를 신설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룹 내 핵심 인력도 대거 지원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최태원 SK 회장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회담에서 SK 시그넷 북미법인 대표를 동석시켰던 것은 그룹 내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K 시그넷은 올해 매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린 약 3,400억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예. 전기차 시대가 빠르게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2025년에는 매출 1조 원을 또 목표로 제시를 했던데 기대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2032년까지 뭐 전기차를 67% 늘리겠다 또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충전 인프라 시장도 커지지 않겠냐 하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SK 시그넷한테도 정말 좋은 기회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기차가 보편화되려면 언제 어디서든 충전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 기름이 떨어졌을 때 주유소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예. 미국 내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데요. 미국 정부가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려면 충전 인프라도 동시에 갖춰져야 해서 SK 시그넷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재라는 겁니다. 예. 미국 정부가 발표한 국가 전기차 인프라 프로그램,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도 SK 시그넷한테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SK 시그넷이 이 혜택을 직접 받는 건 아닙니다. 직접적인 혜택은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와 같은 충전소 사업자가 받게 되는데요. 네. 대신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고속도로 50마일마다 충전소를 세워야 하고 미국산 철강 제품으로 현지에서 제조한 충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조사는 현재로서 SK 시그넷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SK 시그넷에 대한 제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큰 폭의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예. 그럼 이런 전기차 충전기 수요를 또 감당을 하려면 당연히 생산 능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SK 시그넷은 미국 현지에 생산 기지가 있나요? 네, SK 시그넷은 전남 영광에 연간 1만 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6월부터는 미국 텍사스에서 신규 공장을 새롭게 가동할 예정입니다. 국내 기업이 미국 현지의 전기차 충전기 생산 기지를 구축한 건 SK가 처음인데요. 미국의 내비 프로그램 등에 대비해서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올해 CES에서 선보이기도 했던 신제품인 V2, 400kW급 충전기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미국 공장의 연간 최대 생산량이 1만 기인 점을 감안하면 SK 시그넷의 전체 연간 총 생산 능력은 총 2만 기로 늘어나게 됩니다. 향후 추가 중축까지 하게 되면 최대 연간 3만 기까지 생산 능력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SK 시그넷이 코넥스 상장 기업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뭐 어딜진 모르겠지만 이전 상장할 거다라는 전망을 또 제시를 하고 있던데 현재 뭐 실제로 나오는 얘기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SK 시그넷은 현재 코넥스 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데요. 코넥스 기업으로는 체급이 꽤 큰 편입니다. 예. 코넥스 상장 요건이 자기 자본 5억 원, 매출 10억 원 이상 등의 이런 요건이 있는데 SK 시그넷은 이미 지난해 매출이 1,600억 원이 넘었고 상당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코스닥이나 코스피 이전 상장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요. 회사 측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SK가 SK 시그넷을 인수한 지 2년밖에 채 되지 않아서 올해는 회사의 기업 가치를 키우는 데 주력하겠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김채연 기자였습니다. 급격한 시중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가가 크게 떨어진 상장 리츠들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중금리가 정점에 달했다는 전망 속에 리츠의 안정적인 배당 수익이 맞물리면서 기관의 매수가 몰리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아직은 리츠의 시간이 아니라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모시장에서도 소외받았던 리츠에 돈이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리츠란 다수의 투자자가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간접 투자 상품인데 올해 초 상장한 한화리츠와 삼성 FN리츠의 주가는 상장 직후 공모가를 밑돌며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관이 리츠에 대한 매수를 늘려가자 그 배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기관은 한화리츠와 삼성 FN리츠를 연일 순매수하며 주가를 견인했고 각각 상장 첫날 종가보다 5%, 10%대 상승한 가격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국내 거래소에 상장한 리츠 10개의 흐름을 보여주는 KRX 리츠 톱10 지수도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란 기대감이 기관 매수세의 원동력이라고 분석합니다.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 대출 이자가 하락하고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리츠의 배당 여력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배당에 훼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자율이 올라갈 여지가 정부도 그렇고 미국도 이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배당 기준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수급이 개선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화리츠는 1년에 2차례, 삼성 FN리츠는 1년에 4차례 배당하는데 두 종목 모두 이달까지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락이 되는 이제 시점인 리츠들이 있거든요. 삼성하고 이제 하나리츠 같은 경우가 4월 말 기준으로 이제 배당락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요. 그거를 보시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데도 있으신 것 같아요. 다만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아직 이르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금리 인상기에 위축됐던 자산 거래 규모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만큼
하반기까지는 시장을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피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씩 체결되고 있긴 한데 그 거래량이 유의미하게 올라올 수 있는 기간은 하반기 이후라고 보고 있어서 연내에는 그 거래량 올라오면서 사실 리츠도 같이 좀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리츠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신중한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하던 리츠에 기관 투자자의 선취매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우진입니다. 리츠는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리츠를 통해 분양 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고 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정책 재탕인데다 오히려 임대 물량만 줄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 장항지구의 한 임대주택 사업지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내 집 마련 리츠의 첫 사업지로 최근 한 건설사와 신탁사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시세 대비 15%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살다 분양 전환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런 임대주택을 리츠 방식으로 오는 2027년까지 2만 가구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새로운 유형의 주거 상품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기존 분양 전환 임대주택을 재탕한 것에 불과합니다. 과거에도 뉴스테이나 공공지원 민간 임대라는 이름으로 분양과 임대가 혼합된 상품이 공급돼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9년간 리츠를 통해 공급된 공공지원 민간 임대는 9만 510가구로 1년에 10,000가구꼴로 나왔습니다. 정부가 5년간 내 집 마련 리츠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임대주택이 2만 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1년에 4,000가구, 절반도 못 내놓는 셈입니다. 다른 점이라곤 의무 임대 기간과 임차인의 우선 분양권 유무인데 아직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향후 분양 전환 시 분양가의 절반은 입주 초기 감정가의 절반으로 책정돼 사업자가 챙길 수 있는 수익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리츠가 배당을 거의 못해요. 지금 임대해상 수익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를 10년 후에 팔아가지고 그거를 다 이제 상쇄하는 거죠. 뭐 저렴하게 살면서도 임대주택을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이윤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특성상 리츠 사업자들이 나중에 매각 차익으로 만회해야 하는데 현재 정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존 정책과 차별화는커녕 퇴보한 정책 설계로 정부의 서민주거 정책은 또다시 외면받을 운명에 놓였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네, 고웨스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뉴욕 증시 이슈 짚어봅니다. 박 기자, 어제 저희가 고웨스트에서 정말 자세하게 살펴봤지만 은행주들 실적 걱정했던 것보다는 잘 나왔죠?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 JP모건과 시티은행 같은 대형 은행들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예. 전날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한 찰스 슈왑도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지만 순이익 예상치를 웃돌았고 또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등 양호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전날 미국 증시가 보합권에서 마감한 반면 은행주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일단 은행주들 한 걱정 던 모습인데 요즘 월가에서 실적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바로 자사주 매입 여부입니다. 자사주 매입이 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 만큼 월가에서는 이 매입 규모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실제로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매입한 기업들과 기업들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지난 2010년 이후 S&P 500 지수 상승률을 꾸준히 상회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상승률의 격차는 눈에 띄게 벌어졌는데요. 이러한 기조에 맞춰서 최근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S&P 500 기업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총 1조 470억 달러였는데요. 지난 2021년에 8,200억 달러에서 28%가량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올해부터 자사주 매입액의 1%가 소비세로 부과되기 시작했지만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열기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사들인 기업은 어디였을까요? 자료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서학개미들의 꾸준한 지지를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은 지난해 자사주를 1,000억 달러 가까이 매입했는데요. 애플에 이어서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들 모두 기술주라는 점인데요. 도이체방크는 기술주들이 지난해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점이 이런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기술주 다음으로 자사주 매입이 많았던 업종은 금융주였습니다. 웰스파고와 모건 스탠리도 각각 130억 달러, 120억 달러어치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그 순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금요일에 실적을 발표했던 웰스파고는 1분기 호실적과 함께 4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재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분기에 자사주 매입을 중단했었던 JP모건도 올해 1분기 들어서 19억 달러를 매입하면서 다시 자사주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모건 스탠리는 현지 시간 19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호실적과 이 자사주 매입 발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5거래일 내리 상승 행진을 보였습니다. 네, 애플도 사실 실적 가이던스까지 관심이 좀 클 텐데 아직 실적 발표까지는 좀 시간이 남았거든요. 전망 어떨까요? 애플은 다음 달 4분기에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그동안 애플은 역사적으로 5월 4일 1분기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해 왔습니다. 월가에서는 개인용 컴퓨터 이 매개 출하량 감소로 올해 애플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는 각각 5% 그리고 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900억 달러어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플이 증시 변동성이 컸었던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9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지난 10년간 자사주 매입에 쓴 돈은 총 5,700억 달러로 전체 미국 기업 중에서 1위인데요. 이에 대해서 월가의 컨설팅 기업 디버터 에셋 매니지먼트는 애플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줄어든다면 그동안 안전한 투자처럼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런 이미지에 타격이 갈 수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자사주 매입 규모가 얼마나 될지 좀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애플 실적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지만 오늘 또 애플 깜짝 이슈가 있었죠. 맞습니다. 애플페이나 애플카드, 애플지갑 등 그동안 금융 서비스에서 발을 넓히고 있었던 애플이 현지 시간 17일 고금리의 애플카드 저축계좌를 출시했습니다. 애플이 선보인 이 저축계좌 이자는 무려 연 4.15%로 이는 미국 상업은행의 평균 예금 금리인 0.35%, 연 0.35%보다 10배 넘게 높은 수준입니다. 애플의 저축계좌는 아이폰 전용 지갑 앱에서 개설할 수 있고 또 개설 수수료나 최소 예금 규정 등 별도의 조건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은 지갑 앱을 통해서 입출금 등 기본적인 계좌 관리가 가능하고 또 잔액이나 이자 등의 이런 확인도 수시로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소측에 미국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고금리 저축계좌를 출시하면서 미국 내 중소형 은행들은 예금이 대거 이탈하는 그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월가에서는 중소형 은행들의 예금 이탈 여부는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 반드시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전 23년도의 목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넘버원 금융 플러스 생활 필수 앱이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서비스로 고객 편의를 높이고 커버리지를 확대해 올해 10%대 중반의 여신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합니다. 과잉 진료와 보험 사기가 줄어들면서 만년 적자였던 실손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실손보험금 누수 주범으로 꼽혔던 백내장 과잉 진료. 보험업계가 백내장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고 보험 사기 특별 신고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11.8%포인트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실손보험 손익은 여전히 적자이긴 하지만 전년보다 그 폭이 1조 3천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비급여 과잉 진료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데다 자기 부담률을 높인 4세대 실손보험 전환까지 늘면서 손해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실손만큼이나 보험업계의 골칫덩이로 꼽혀왔던 자동차 보험도 손해율이 지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사고율이 줄어든 데다 경미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손해율 관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보험료 인하에 대한 목소리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손해율이 높다는 건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인데 손해율이 높아질 때마다 보험료는 계속 인상돼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손의 경우 여전히 적자인데다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보험금 청구도 늘고 있어 당장의 보험료 조정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도수가 특히 1, 2, 3세대에서 누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도수 중심으로 비급여를 좀 관리를 해야지만이 연말 가서 보험료 조정할 때 뭐 보험료 인상폭이 최소화된다거나 막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과 4천만 국민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물가지표에도 반영이 되는 만큼 보험료 조정에 대한 보험사들의 고민도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콩으로 만든 식물성 식품 판매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식물성 식품만 묶어서 아예 하나의 브랜드로 키우는 곳도 있는데 올해 80%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가지런히 놓인 쟁반 위로 햄꼬치와 튀김이 올려집니다. 시중에서 파는 식품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이 음식들은 사실 콩으로 만든 식물성 식품입니다. 지난해 식물성 식품 통합 브랜드인 지구식단을 출범한 풀무원은 이 제품들을 팔아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47%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론칭 이전 식물성 식품 부문과 매출을 비교한 수치인데 이대로라면 올해 매출 성장률은 8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말까지 가면 한 80% 이상 성장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체육뿐만 아니라 이 대체육을 활용한 여러 가지 HMR 제품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B2C 온라인뿐만 아니라 일반 푸드 서비스 매장들까지 좀 확대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제품을 좀 드셔보실 수 있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식품사들이 비건 식품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았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는 곳은 풀무원이 유일합니다. 단순히 B2C 제품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 간 거래와 해외 수출 등 판매 채널을 다변화했던 전략이 통한 덕입니다. 실제 지구식단 브랜드 매출 비중은 B2C와 기업 간 거래, 수출 등 삼각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 지구식단 매출의 30%씩을 고루 차지합니다. 아예 식물성 식품과 지속가능 식품을 회사가 가야 할 방향으로 설정하고 전사적인 노력을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점도 차별점입니다. 여러 제품군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닌 제품 개발부터 제조, 마케팅 등 역량이 한 곳에 모이다 보니 시너지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풀무원은 식물성 식품이 포함된 지속가능 식품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을 2025년까지 62%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해상운임 상승 탓에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터라 제품 포트폴리오 전환이 수익성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사회를 주도할 핵심 키워드로 인공지능, AI를 필두로 한 정보통신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경제TV가 개최한 2023 비트콘 서밋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챗 GPT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인공지능 AI. 특히 미국 오픈AI가 내놓은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인 챗 GPT는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사람들의 일상을 혁명적으로 바꾼 것처럼 챗 GPT는 앞으로 세상을 뒤흔들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가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하는 2023 비트콘 서밋은 챗 GPT가 바꿀 미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몇몇 나라에서 벌써 챗 GPT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를 놓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만 봐도 앞으로 세상을 뒤흔들 진정한 게임 체인저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비트콘 서밋에서는 앞으로 주목해야 할
IT 변화의 물결, 특히 챗GPT, AI를 넘어 미래를 엿보다를 주제로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기업의 미래 성장 전략을 다루고자 합니다. AI 활용 역량에 따라 비즈니스의 성공 가능성도 차등화되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초고대 생성 AI를 접목해서 응용, 파생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챗GPT가 국내 산업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조 연설자로 나선 조성배 연세대학교 AI 대학원장은 챗GPT가 우리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며 그 결과 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거를 일종의 도구로 생각을 하시면 여러 가지 업무 분야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그렇게 자료조사 또는 뭐 정리하고 이런 작업을 자기가 일일이 하던 거를 챗GPT를 이용해서 대신해서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인 일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기조 연설 후 이어진 세션에선 이건복 마이크로소프트 상무와 장두성 KT 상무가 챗GPT가 가져올 IT 산업의 미래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서성욱 삼성융합의과학원 의료 AI 연구소장과 임진석 구탁 대표가 챗GPT로 인한 의료와 헬스케어 산업의 변화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릴레이 강연에 나선 연사들은 챗GPT를 비롯한 AI로 산업 지도가 크게 바뀌고 있는 만큼 기업들 역시 이에 발맞춰 성장 전략을 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성황리에 막을 내린 2023 비트콘 서밋. 챗GPT 열풍 속에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